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예고된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게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거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 총장뿐 아니라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도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검찰 수뇌부 물갈이가 시작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도 막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첫 소식 김지윤 기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취임한 지 9개월 만으로 검찰총장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와 기소권 분리 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예상치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들도 줄줄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검찰 2인자인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과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새 정부 검찰개혁 업무를 이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더 이상 직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석조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 회피 결정 재판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및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썼습니다. 법무부는 곧바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신임 대검찰청 차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 북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서울 동부지검장은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승진하며 맡게 됐습니다. 검찰 고위직이 대대적으로 재편되면서 정부의 검찰개혁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는 이번 검찰 인사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심 총장은 이미 검찰 고위직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한 뒤인 오늘 오전에서야 검찰 인사 계획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런 인사 패싱이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연지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인사 대상이 된 검찰 고위직들은 오전부터 검찰 내부망에 줄줄이 사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들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언론에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중앙지검장 등 핵심 보직에 누가 유력하게 거론되는지까지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에서야 검찰 고위직 인사 계획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 과장급 간부가 인사안을 들고 대검찰청에 찾아와 심 총장을 만난 겁니다. 심 총장은 인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를 인사 대상이 된 후배 검사로부터 처음 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심 총장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패싱을 당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인사에서 배제된 건 정부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는 결정적 근거로 인식돼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원석 전 검찰총장 역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패싱을 당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전 총장은 실초간의 침묵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 인사는 대통령실이 주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검찰총장의 사직으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본격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계속 자리를 지켜오다가 오늘에서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무래도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라고 봐야겠죠? 예, 심우정 총장은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본인이 판단했다고는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심우정 총장은 한 달가량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한 메시지가 없다면 계속 총장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실제 오늘도 이 대검 간부들과 점심에 도시락을 먹으며 국정기획위 업무 보고를 위한 회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도요? 예, 그런데 심 총장이 이 자리에서 이 검찰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물러나야 조직을 살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검찰 인사안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것을 봤을 땐 이재명 정부로부터 사실상 사직하라는 직간접적인 연락을 받았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 검찰총장뿐 아니라 다른 고위 인사들도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심우정 총장만 사직한 게 아니라 대검찰청 2인자인 차장검사도 교체가 됐고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얼마 전에는 법무부 차관도 같이 교체가 됐습니다. 네. 예, 결국 기존 검찰의 지휘부와는 검찰 개혁을 함께할 수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혁을 위해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 지휘부 교체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본 겁니다. 심우정 총장은 오늘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제도가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되면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검찰 개혁의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직으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도 막을 올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그럼 이제 바로 고강도 개혁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검찰 개혁은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손에 맡겨질 겁니다. 네. 이 정 후보자는 오늘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속도전보다는 신중함 그리고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차분하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검찰 개혁이라든가 또 사법 체계의 변화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또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관계 당사자의 뜻을 모으겠다면서 검찰의 의견도 듣겠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걸 볼 때 검찰 개혁에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정 후보자와 발맞춰 검찰 개혁을 추진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출신인 봉욱 변호사를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례 없이 3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 상황도 검찰 개혁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죠.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로 예정됐던 내란 특검의 2차 조사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나오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리며 이번에도 안 나오면 법원에서 영장을 내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바로 특검 연결에 자세히 알아보죠. 자, 박현주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쌓이면 윤 전 대통령에게 당연히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로 예정된 2차 소환 조사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3일에 있을 내란 재판에서 하루 종일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 데다가 건강상 문제로 휴식을 취한 뒤 이번 주말에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가 있기 때문에 출석에 불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첫 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틀 뒤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에 출석 날짜를 오늘로 한 차례 미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조사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구대로 특검이 5일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응하겠다는 입장입니까? 네, 일단 특검팀은 출석 날짜를 다시 통보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고 말한 만큼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내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받겠다면서도 시간과 날짜를 통보하지 말고 협의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또 출석 시간을 1차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전 10시로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석 시간도 또 미뤄달라고 하고 있는 거군요.
윤 전 대통령 앞선 조사에서는 경찰 박창환 총경이 조사하는 걸 거부했었는데 특검이 2차 조사에선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이 비화폰 삭제 지시 수사는 특검팀의 박창환 총경이 맡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주 1차 조사 때 이 박 총경이 불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한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조사받기를 거부한 적이 있었죠. 특검팀은 허위 사실 유포라며 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해위 수사를 위해서 경찰관 3명에 대한 파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지연 전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갈등을 조성하고 이걸 계엄의 빌미로 삼으려 했다는 외환죄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무인기 납품 과정 전반의 실무자였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불러 조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쓰는 무인기와 같은 기종의 무인기 잔해가 평양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양시 중심부에 대한 비라 살포에 이용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당시 군 당국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지난해 12.3 계엄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무인기 침투를 기획하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유도해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 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북한과 모의에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로 고발됐고 내란특검 수사 대상에도 포함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오늘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에 연구원 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인기 전문가인 정 연구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군 드론작전 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 담당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4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연구소가 개발해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특검은 정 연구원을 상대로 당시 무인기가 납품된 경위와 유사성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국가안보실이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의혹 등 지금까지 제기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전반에 대해 확인해 나갈 방침입니다. JTBC 조혜원입니다. 내란특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역시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이 다 해제된 뒤에야 뒤늦게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계엄의 위법성을 은폐하려 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1차 조사 때도 이 부분을 추궁했는데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선포한 비상계엄은 하룻밤 사이 국회 의결로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대통령실에선 계엄이 적법한 것처럼 보이려 상황을 수습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강희구 부속실장이 김주현 민정수석과 논의한 다음에 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한 겁니다. 이후 한덕수 전 총리는 이 문서 서명란에 부서까지 했다가 며칠 지나 사후에 한 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회기 요청을 했습니다. 12월 8일 총리께서 부속실장에 전화하여 사후에 문서를 갖추는 것이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신 바가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JTBC 취재 결과 내란특검은 지난 토요일 1차 소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 사후 부서 관련 집중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사후 부서가 이뤄진 것인지 파악하려 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탄핵 심판에선 강 전 실장이 문건을 만들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반드시 사전에 부서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속실의 그 실장이 일단은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서명을 한 다음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문서를 없애자고 했다고 확인해 준 셈입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문 사후 부서가 한 전 총리의 내란 모의 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뿐 아니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권남용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5분짜리 국무회의는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회의였습니다.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당시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 11명을 내란 동조와 직권남용 피해자 두 부류로 나누어 수사를 이어갈 거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일찍이 연락받고 대통령실로 와서 윤 전 대통령과 소통한 것으로 확인된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전자로 분류됩니다. 특검은 이들이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내란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얘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부속실 직원들까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급하게 돌리면서 정족수를 채워 선포 요건을 갖추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반면 뒤늦게 연락을 받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후자로 분류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개의 정족수가 갖춰지자 약 5분간 계엄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바로 이를 선포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무위원은 발언권조차 얻지 못한 겁니다. 어제 강희구 전 부속실장을 소환한 특검은 국무위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선 후보로 나서기도 했던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특검 수사에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내란 특검 취재하는 여도현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기자, 한덕수 전 총리, 이제까지 자신은 비상계엄에 반대했다, 막으려 했다, 이렇게 줄곧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고 비상계엄 한다는 이야기를 이때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앞서 수차례 증언한 바도 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그런데 특검은 계엄을 막으려 한 게 아니라 동조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죠. 특히 계엄이 해제된 뒤에야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폐기해달라, 이렇게 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사후에 만든 선포문에 한 전 총리가 부서, 즉 서명을 한 사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속실장이라는 권한이 없는 주체가 만든 사후 계엄 문건에 총리가 사인을 하고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이니 폐기해달라고 한 거라서 이 부분은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걸로도 보입니다. 앞서 헌재는 비상계엄 전 5분 국무회의는 적법한 심의가 이뤄졌다 볼 수 없다면서 그 근거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한 사실이 없다라는 점을 바로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후에 만들어진 문건에 부서를 했다는 건 추후에라도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정당성을 만들어주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풀이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은 한정 총리가 그렇게 한 게 계엄의 위법성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 때문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윤 전 대통령이 한정 총리가 이렇게 뒤늦게 서명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알고 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한 전 총리의 바로 이 행위에 대해서 직접 발언했습니다. 계엄 선포문 부서는 사전이 아닌 사후에 해도 되고 한덕수 전 총리가 서명했다라는 취지로 판사 앞에서 직접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결국 비상계엄은 그 과정부터 적법했다라는 거고 근거 중에 하나로 그걸 또 내세운 겁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는 반대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보면 역시 결론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적법성의 논리를 만들어준 게 되는 겁니다. 또 사실 그동안 국무위원들은 모두 계엄에 반대했지만 막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해왔는데 특검은 그런 위원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특검이 지금 국무위원들을 다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일 수도, 일부는 내란 동조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먼저 온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은 묵인 또는 방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들을 조만간 불러서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활시킨 방첩사가 민간인 사찰 우려 등으로 폐지된 과거 기무사 업무를 복원시켜서 사실상 내란 준비 작업을 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방첩사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이런 부분 역시 내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개헌 문건을 만들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일로 문재인 정부 때 간판을 바꿔답니다. 과거와 역사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였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 수행함으로써 기무사가 해왔던 것 중 정치 개입 차단이나 민간인 사찰 금지 원칙에 저촉되는 47개 업무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국군 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꾸고 기무사가 하던 업무 일부를 복원합니다. 기무사로의 회귀 작업은 이번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임명된 2023년부터 더 속도를 냈다는 게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입니다. 박 의원이 공개한 2023년 11월 방첩사 보고 문건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12개의 부활시켰던 업무를 공세적으로 다시 실시하자라고 하는 계획들입니다. 부대 길들이기 논란에 폐지됐던 불시 보안 점검은 수시 보안 점검으로 민간인 사찰로 악용될 수 있는 병사 대상 방첩 설문은 방첩 설문 등의 이름으로 재개됐다는 겁니다. 민간 정보, 그리고 방위 산업 정보, 그리고 국정원이 수집해야 하는 그 정보 위에 군림해서 비상계엄과 내란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박 의원은 내란이 철저하고 조직적으로 시작됐다며 내란 사전 작업을 해온 방첩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내일 본격 수사에 나서는 최상병 특검은 기필코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고 최상병의 묘소부터 참배했습니다. 내일 당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조사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선 김건희 특검팀보다 최상병 특검팀이 먼저 살펴보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이명현 특검이 무릎을 꿇고 해병대 최상병의 묘비를 어루만집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최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필코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내일 오전 현판식을 한 뒤 오후에 바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첫 소환 대상으로 임 전 사단장을 택한 이유에 대해 이 특검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인물이라 부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지휘관과 부대원들에게 수중 작전을 시킨 이유를 추궁할 예정인데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지시가 아닌 지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동 수사 때 최상병 사망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도 조사합니다. 해당 의혹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지만 최상병 특검팀이 먼저 살피기로 했습니다. 원래 그 수사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16개 부분에 아주 굉장히 바쁜 거고요. 우리는 김건희하고 겹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수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협의를 해서 나중에 하자. 이 특검이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검과 직접 통화해 협의한 겁니다.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공소유지도 담당하게 된 특검팀은 관련 기록을 이첩받았고 군 검찰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항소한 데 대해서 취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정부 임명된 장관들 앞에서 한 말인데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것 등 임명직 인사들에 대한 태도 문제를 공개적으로 경고한 걸로 보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국무회의가 시작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이고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회도 헌법에 그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거든요. 또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서도 같은 태도를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건 중요치 않습니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에 존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효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내각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원회 출석을 가볍게 여기는 등 무시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참석자들이 대부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인 만큼 경고성 메시지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특히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과 격한 설전을 벌인 걸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자리를 아직도 본인이 정치하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착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불법이고 위법이고 범법을 어떤 걸 했다고 그러십니까? 잠깐만요. 질문하실 때 답하십시오. 아니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제가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당시 이 위원장은 최민희 위원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제지를 받았지만 언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 이후에도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목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전에도 이 대통령에게 3대 특검은 정치 보복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오늘도 배석자로서 발언권을 얻어 공개 요구를 한 겁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비공개 국무회의가 끝날 때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의 요구 사항을 말했습니다. 부위원장 한 명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지금 한 명 대통령 몫을 지명해 달라라고 말을 했고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이 합의제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국회목 상임위원 3명은 추천이 되지 않았고 김태규 부위원장은 사표를 내 이 위원장 혼자 남아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이 위원장이 이를 해결하겠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목 상임위원을 지명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배석하는데 이전에도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어 3대 특검이 정치 보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답변 대신 이 위원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2명이 됐을 때 1대1의 그 상태에서 이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느냐라고 그랬을 때 그냥 잘하겠다 정도의 답을 주셔서 이 위원장의 의견과 대통령이 뽑은 상임위원의 의견이 다르면 안건은 부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강효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구체적인 답이라 보긴 어려웠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이 사실상 이 위원장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사표를 냈던 김태규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업무에 복귀했지만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김 부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정부가 미국과 일본 등 주변 주요국의 공관장 교체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4강 대사 등 주요국 대사들에게 조만간 귀국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는데 당분간 공석이 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관장들을 빠르게 교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조만간 귀국해 이임 절차를 밟으란 지시를 받은 공관장은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 이른바 4강 대사들입니다. 조현동 주미대사, 박철희 주일대사, 이도훈 주러대사를 비롯해 황준국 주 유엔 대표부 대사도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인 정재호 전 주중대사는 올해 초 탄핵 전국에서 이임해 이번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외교부는 정권 교체 후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입장이지만 새 정부 출범 후에 재외 공관장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귀임 지시는 속도가 빠르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특히 이달 하순을 목표로 미국 측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미대사를 먼저 불러들이는 건 윤석열 정부 공관장들을 서둘러 교체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2017년 조기 대선을 치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52일 만에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대응 등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주미대사를 2달 이상 유임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로 주요국 공관장을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수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공관장 인선과 주재국의 아그레망까지는 시일이 걸려 주요국 공관은 당분간 대사 대리 체제로 운영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광복회와 홍범도 장군 관련 사업 예산이 삭감됐는데 국가보훈부가 이번 추경안에 이를 복원해달라는 요청을 국회에 냈습니다. 국회는 복원은 물론이고 일부 예산은 아예 더 증원해 통과시킬 걸로 보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현충일 추념식에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을 빨리 원상복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독립 분야 유일한 공법단체인 광복회는 지난해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도 불참하고 별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왜곡된 역사관이 버젓이 활개치며 역사를 허투루 재단하는 인사들이 역사를 다루고 교육하는 자리 정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직후 보훈부는 예산안에서 광복회 지원 예산 6억 원을 삭감하면서 불참에 대한 보복 조치 아니냐 논란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이번 2차 추경에 보훈부가 요청한 광복회 예산 8억 원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3억 5천만 원, 후손 독립운동 인재양성 2억 원 등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했던 광복 학술연구 예산을 모두 반영하는 겁니다. 여기에 홍범도 장군배 사격대회엔 2억 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예산이 없어 연기됐던 건데 당초 요청했던 1억 5천만 원보다 5천만 원 이상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겁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에서 독립운동 업적과 별개로 소련 공산당 이력을 문제 삼아 육군사관학교 내 흉상 이전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정무위 관계자는 보훈부가 지난 정부에서 삭감했던 예산을 복구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연고점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주요 그룹 지주사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번 주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가 반영된 겁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한번 주가 부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자 대체제로 주식을 언급했습니다. 나흘 전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온 이후 부동산 관련 첫 공식 발언입니다.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코스피 5,000P를 공략한 이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 부양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중간 배당 받고 뭐 이래서 생활비도 좀 하고 그래서 그 내수에도 좀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배당을 좀 촉진하기 위한 뭐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새 정부 들어 한 달 새 코스피는 10% 넘게 오르며 주요국 대비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힘입어 0.6%가량 올랐는데 장중엔 3,130선을 넘어서며 나흘 만에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관세 협상 낙관론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찍은 데다 야당이 상법 개정안에 긍정적으로 돌아서며 지주사 관련주가 치솟은 영향입니다.
SK그룹 지주사인 SK부터 HS효성, 한화 등 주요 지주사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추적 시즌 동안에는 좀 쉬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미국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되고 이런 유동성 환경이 더 풍부해지게 된다면 다시금 상승 추세를 재개하지 않을까? 증권가에선 주주 환원 기대감과 원화 강세 등으로 하반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핵오염수가 예성강을 따라 서해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네, 북한의 핵 오염수가 우리 서해로 들어오고 있다는 이 주장. 사실이라면 당연히 우려할 일인데 어디서부터 시작된 얘기인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김혜미 기자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의혹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지난달 10일 북한 관련 전문 매체의 보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위성 사진에 북한 우라늄 공장에서 이 폐수를 흘려보낸 정황이 보인다라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공장 옆 침전수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게 방사능에 오염된 핵 폐수로 말이 커지고 이제 서해로 흘러들어온 것이 마치 사실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주에 핵 폐수를 방류했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대한민국으로 다 흘러 들어오는 북한의 산업 폐수, 핵 폐수 방류는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예요. 네, 이 내용이 퍼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커뮤니티에서 갯벌 체험을 취소해야 하냐, 너무 무섭다라는 등 이 의혹을 넘어서 이제는 공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선 어디까지가 사실입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에 설치된 땅과 바다의 방사선 감시망으로 확인한 바로는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된 사실입니다. 현재 방사능 모니터링은 모두 3곳에서 나눠서 진행합니다. 측정 데이터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는데요. 땅과 대기, 먼 바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가까운 바다는 해양수산부에서, 그리고 강은 그 줄기를 따라 환경부가 방사능 측정을 담당합니다. 땅과 대기는 거의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요. 바다나 강은 1년에 2번 그 물을 떠서 직접 분석을 합니다. 기사에서 문제를 삼은 방류 정황은 지난해 10월인데요. 올해 초까지 진행된 최근 데이터 저희가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 모두 정상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까? 네, 그런데 평산 공장은요, 핵 농축 시설이 아니라 광석에서 우라늄을 뽑아내는, 그러니까 우라늄 광석에서 우라늄을 뽑아내는 정면 공장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곳에서 배출한 찌꺼기 오염수에 문제가 될 만한 그 양의 우라늄이 나올 가능성 매우 적다라고 말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우라늄 분석만 따로 진행해서 과학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의혹을 키우는 다른 근거들도 있습니까? 네, 소셜미디어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진인데요. 휴대용 측정기의 방사선 양이 시간당 보시면 0.87, 0.82, 그러니까 시간당 0.8 마이크로시버트가 넘는 수치가 찍힌 건데 이건 자연 상태에서 시간당 0.1에서 0.3 마이크로시버트가 정상 범위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0.8이 넘는 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좀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출처, 한 유튜버가 휴대용 측정기를 들고 인천 바닷가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바닥이야, 바닥. 이게 모래사장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지? 네, 저희가 이 영상에서 쓰인 휴대용 측정기를 만든 업체 대표와도 연락이 닿았는데요. 이 대표 역시 믿을 만한 데이터를 얻으려면 한 곳에서 최소 2분간 평균치를, 그리고 만약에 물에 들어간 방사능 측정한다면 직접 채취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원안위가 오늘 해당 지역에 현장 조사를 나가서 직접 측정한 결과 정상 범위 0.22 마이크로시버트로 정상 범위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가 발표하는 결과도 못 믿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국내 주요 지도 서비스에서 이렇게 북한 예성강의 하류가 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게 그 주장의 근거입니다. 정부가 정보를 숨기기 위해서 이 지도 노출을 막았다는 건데 저희 오늘 해당 업체에 확인을 해봤더니 모두 국내 지도에 비해서 이 해외 지도가 업데이트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 데이터를 수정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혜미 기자와는 여기까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밤낮 없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날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25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 오늘도 폭염의 기세는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36.7도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강릉에 조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내 거리가 한산합니다. 물을 연신 뿌려보지만 열긴 좀처럼 식지 않습니다. 노점 상인이 믿을 거라곤 작은 선풍기 하나가 전부입니다. 행여 상할까 봐 생선 아래 깔아놓은 얼음팩도 금세 녹을 정도입니다. 오늘 하루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곳 강릉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6.7도까지 올랐습니다. 세상에 4대를 돌려도 너무 더워 이제 애방이고 뭐고 또 했는데도 이러다가 사람이 진짜 가겠다 막 이런 생각들 진짜요. 강릉은 어젯밤 최저 기온이 29.7도로 열대야를 넘어 초열대야에 근접했습니다. 한낮의 열기가 짙은 구름에 막혀 빠져나가지 못하고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 불어들어섭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바다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곳 백사장에서는 이렇게 파라솔 그늘 아래 있는데도 덥고 끈적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바다에 들어와서 발이라도 담가야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 수온은 아직 22도를 밑돌아선지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했습니다. 저희 시내에선 진짜 땡볕이어가지고 못 걷겠다 싶어서 5분도 막 택시 타고 다녔는데 여기는 되게 추워서 놀랐던 것 같아요. 강릉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1.8도, 습도마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틀 연속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더위는 계속됩니다. 어제까지 집계된 전국의 온열 질환자 454명, 이 가운데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겨 진행 중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한 격차는 여전히 1,000원이 넘고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하선 기자입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열린 8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노동계는 시급 11,360원을, 경영계는 1,09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140원 내리고 경영계는 60원을 올렸지만 여전히 1,270원의 간극이 있습니다. 노동계는 현재로선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이 없음을 뜻합니다. 경영계는 폐업률이 높아지는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만큼 인상폭을 올리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까지 고려하면 월 40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고율 인상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불만을.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공익위원들은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만큼 노사의 합의 속도를 높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간극이 커 올해도 일정 구간에서 표결에 붙이는 관행을 또 반복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1.7% 높여 처음으로 10,000원을 넘겨 결정됐던 최저임금. 이재명 정부 첫 해 인상률이 얼마나 될지 관심 속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던 관행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애니메이션 주제가로 잘 알려진 한 가수가 자신을 똑 닮은 AI의 목소리와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단순한 흉내를 넘어 생계를 위협할 수준의 음성 복제 기술을 문제 삼은 건데
해당 업체는 사전에 가수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 개발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티니핑과 헬로카봇 등 여러 유명 애니메이션의 주제곡을 부른 가수 겸 성우 이정은 씨. 지난 4월 한 AI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자신이 직접 부른 노래 50곡을 제공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프로그램 특성상 변형과 왜곡이 있을 거니까 제가 뭐 걱정할 만한 일이 없잖아요. 제 목소리랑 똑같지 않으면. 사정도 있으시고 하셔서 좀 곡당 단가를 제가 원래 받던 것보다 낮게 책정해서 진행을 했었죠. AI가 이 씨의 목소리와 창법을 학습한 뒤 가상 캐릭터에 입힐 새 목소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의 발성법과 음색, 바이브레이션 등 기술 모두를 그대로 복제하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똑같은지 들어봤습니다. 일반인이 들었을 때 쉽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고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충분히 너를 대체해서 쓸 거고 너를 부를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문제는 이런 기술이 이 씨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업체 측도 AI 프로그램과 이 씨의 목소리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냥 성우분의 목소리가 거의 그대로 나와버리니까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면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결국 이 씨는 법원에 해당 AI 프로그램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AI 업체 측은 결과물이 이 씨의 목소리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AI가 가수처럼 다채로운 표현을 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며 생계를 침해한 건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실제 가수와 AI 업체 간 음성 복제를 둘러싼 소송은 처음이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선 오픈 AI의 챗GPT 음성이 유명 배우 스칼렛 요한슨과 비슷하다는 논란에 사용을 중단하기도 했는데 국내 예술계에서도 유사 사례가 늘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퇴임한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에선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새 지도체제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원 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헌법재판소로 또 한남동 관저로 몰려왔던 인물들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대선 참패 한 달 만에 국민의힘은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비대위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꾸려지기 전까지 관리형으로 운영된다는 계획입니다. 비대위원회는 4선의 박덕흠, 재선 조은희, 초선의 김대식 의원과 박진호, 홍영선 당협위원장 등 5명이 임명됐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과 선수를 고려한 인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당에서조차 동의할 수 없는 인선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던 반탄파이기 때문입니다. 조은희 의원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박 의원은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탄핵이 각하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뺀 것부터 시작해서 절차상 하자가 상당 부분 많이 있다는. 박진호, 홍영선 당협위원장 또한 탄핵에 반대하는 당협위원장 모임에 소속됐는데 일부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새해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 지도부에도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과거에 안주하는 방식의 관성이 강하게 생겨버린 것 같고요. 혁신을 가로막게 되는 방식으로 좀 작용을 하게 된 게 아닌가. 그게 또 기득권이라고 보고요. JTBC 강희연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최종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이슈 뭡니까? 네, 첫 번째 이슈는요. 몰라봐서 죄송입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정책을 내놨었잖아요. 네. 국회 예결위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 국토부 그리고 금융위 등을 상대로 이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 측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만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특정 정당하고 부동산시장을 직접 관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사실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당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건 사실이죠.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차관님, 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차관님, 그러니까 이 답변자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차관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네. 발언 중 끼어들지 말라고 나무라는 상황도 펼쳐졌던 겁니다. 6억 이상 주담대 금지하고 나면 그렇다고 15억 이상, 20억 이상 부동산 거래 금지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국토부 차관님이신가요? 현직 국토부 장관입니다. 근데 이게 심지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장관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을 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상우 장관입니다. 자, 1년 6개월가량 이 장관으로 재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장관 얼굴도 모를 수 있냐라면서 조 의원과 장관 모두 꼬집었습니다. 얼마나 일을 안 하셨으면 그 당시 여당이었던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정당 소속 의원께서 장관님 얼굴도 모릅니까? 상임위원회가 달랐고요. 제가 모질했던 탓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상임위가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이걸 몰라볼 수 있습니까? 일단 조정훈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 국토 좀 접점이 없는 좀 상임위이긴 합니다. 자, 조 의원은요, 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현직 장관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도 이 이재명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박 장관과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현금을 쌓아놓는 알짜 현금 부자 일부 외국인들은 살 수 있죠. 이번 대책은 시장 관리 차원에서 살 수 있죠. 정 강관님, 제가 말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질문 안 하셔도 다 아시는 게 아닌데 왜 질문을 하시면 그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관님이 의원의 질문 방식에 대해서 지금 훈결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박상우 장관 입장에서도 보면 이 뭐랄까요, 현직 장관이다 보니까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뭐라 좀 비판하기가 어렵다. 난처하게 왜 자꾸 물어보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긴 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 장관들과의 이런 상황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네. 다음 소식도 바로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요. 손잡은 이유입니다. 이 국토부 장관과 더불어 아직 이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한 부처가 한 곳 더 있죠. 바로 네. 문체부입니다. 이 문화예술계의 수상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이 문체부 장관 지명하지 못한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문화부 장관을 못 뽑고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막 고민하다 보니까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 현재 문화 강국의 초입에 서 있는데 이 세계적인 문화 강국 그리고 선도 국가로 가기 위한 적임자를 찾고 있다 보니까 애를 좀 먹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요, 성악가 아시겠죠? 조수미 씨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떨려. 네,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셔야 됩니다. 네. 손 줘봐봐. 조수미 씨가 김혜경 여사에게 반말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선화예고 동문 사이인데요. 이 조수미 씨가 2회 그리고 김 여사가 6회 졸업생입니다. 이 성악을 전공한 조 씨는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나 세계적인 다 알려진 프리마돈나가 됐죠. 그리고 피아노를 전공한 김혜경 여사도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유학길에 오르려고 했는데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8월 9일 날 만났는데 그 주에 미국 비자가 나와서 결혼을 할까? 유학을 갈까를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앞두고 비자까지 나온 상황이었지만 변호사 이재명을 만나면서 피아니스트 김혜경이 아닌 정치인 아내의 길을 가게 된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최종혁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악어가 바글거리는 미국 플로리다주 오지에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을 열었습니다. 탈출이 불가능했던 교도소 이름을 따와서 악어 엘커트레즈라는 별명까지 붙였습니다. 이렇게 단속의 고삐를 더욱 조이면서 이민자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플로리다 늪지대 한가운데 건물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허허벌판 늪지대인 이곳.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만드는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입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으로 체포자가 급증하면서 새 구금 시설을 만든 겁니다. There is only one road leading in, and the only way out is a one-way flight. This is an efficient and low-cost way to help carry out the largest mass deportation campaign in American history. 마이애미 서쪽 72km 떨어진 폐공항 부지에 지어진 이 구금시설 별명은 악어 엘커트레즈입니다. 탈출이 불가능했던 걸로 유명한 교도소 이름을 따온 건데 실제 주변에는 몸길이 4m의 악어가 20만 마리 넘게 살고 있습니다. 맹수인 곰과 퓨마도 출몰하는 만큼 운 좋게 탈출한다 해도 생존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보안시설에 돈을 쓸 필요가 없다며 효율성을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평가와 달리 반발도 거셉니다. They're using sacred land for such a sinister and vile, end goal, which is not okay, right, in any sense of the word. 이민자들도 조직적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강경해지는 단속에 대응해 단속 알림 앱까지 등장했습니다. 사용자가 단속 요원을 목격하고 위치를 표시하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We're literally watching history repeat itself. And so I thought, what if there was an early warning system? And that's what became IceBlock. 백악관은 법을 집행하는 요원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7월이 되자 일본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날 거란 괴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만화책에 나온 내용이 현실이 될 거라는 건데 최근 특정 지역에서 약한 지진이 잇따르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한 서점, 내가 본 미래라는 제목의 만화책이 특설 코너에 쌓여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했다는 일본 작가의 작품인데 진짜 대재난은 2025년 7월에 온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今かどうかもわからないですけど、いつ起こるかわからないので、無駄に怖がるよりかは備えてた方がいいのかなと思います。 홍콩의 풍수지리 전문가들도 일본의 대지진을 예고했는데 불안감에 홍콩 주민들은 실제로 일본 방문을 줄였습니다. 일본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해외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데 지난 5월 기준 유독 홍콩만 전년 대비 11% 준 겁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근거 없는 괴소문으로 취급됐던 이 대지진설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난카이 대지진 발생 확률을 조정한 데 이어 실제 최근 들어 전조 증상이라고 불리는 작은 지진들이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なんか東日本大震災の前もちょっとそういうのがあったので、ちょっと心配には思ってますけど、あんまり神経質にならないようにしてます。 바로 도카라 법칙입니다. 도카라는 난카이 해곡과 인접한 규슈 남부 열도로 2016년 구마모토 지진과 지난해 노토반도 지진 등 큰 지진이 오기 전 전조 지진이 발생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이곳에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600차례 넘게 발생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학계에선 지진 관측이 더 정교해지면서 작은 지진까지 포착해내고 있을 뿐 대지진 전조 현상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발생한 지진도 대부분 기계만 감지할 수 있는 규모로 난카이 대지진을 유발할 가능성도 작다는 게 정설입니다. 일본 기상청도 날짜와 장소를 특정한 지진 예측은 허위라며 예언설 같은 것을 믿지 말라고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가 공개되고 나흘째 여전히 혹평과 찬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가 어떻든 공개 다음 날부터 전 세계 93개 국가에서 시청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황동혁 감독은 이 작품에 대한 세상의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강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인 게임하지. 마지막 시즌 공개로 오징어 게임 6년 여정을 마무리한 황동혁 감독은 쏟아지는 세상의 관심과 잠시 거리를 두는 중입니다. 거의 반응을 안 봤어요. 예. 요새 인터넷은 안 하고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보면 이제 다 끝내고 이제 좀 약간 다 내려놓고 이제 이 작품 이제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실망과 칭찬 모두
작품을 향한 애정에서 비롯된 당연한 반응이라면서도 주인공 기훈의 죽음이라는 논란의 결론을 두고선 비극이 아닌 나름의 해피엔딩이라 말했습니다. 희망을 품는 게 낯설어진 시대에 인간에 대한 믿음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작은 서민, 못난 사람에 불과했던 성기훈의 인간 승리에 대한 이야기. 시즌 1을 만들 때만 해도 기훈을 승자로 만들어 시즌 4, 5까지 이어가야겠다 마음먹었지만 그 사이 더 나빠진 현실을 마주하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시즌 3를 끝내고도 미국 영화로 제작될 거란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황 감독은 영화화는 들은 바가 없다면서 스핀오프, 즉 번외편 제작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2009년에 썼다 숱하게 거절당한 대본이 10년 만에 빛을 받고 그 뒤 6년 동안 한국 콘텐츠의 새 역사를 만든 오징어 게임. 차기작으로 극장용 영화를 구상하고 있다는 감독은 또 다른 작품 역시 희망이 희미해져가는 지금의 현실에서 출발할 계획입니다. 좀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이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곧 닥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을 좀 상상으로 만들어보는 JTBC 강나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화, LG, 롯데 그리고 기아, 프로야구 1위부터 4위까지 이 네 팀이 자리 잡을 줄은 몰랐죠. 오늘은 엘롯 라시코가 시작됐습니다. LG와 롯데 누가 이기든 순위표는 요동칠 수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LG는 2위를 달려도 요즘 마음껏 웃지 못합니다. 1위에서 내려온 게 보름 전, 기세를 다시 찾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믿었던 선발 투수가 흔들렸습니다. 외국인 1선발 치리노스도 에르난데스도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6월의 마지막도 좋지 못했습니다. 기아의 10점 차로 패한 날, 치리노스는 스스로 못마땅한 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LG의 출발이 좋았습니다. 에르난데스는 1회부터 타자들을 요리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3번 타자 고승민에게 안타를 하나 맞았지만 아웃카운트 3개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냈습니다. 0대0으로 맞선 3회엔 오스틴의 2점 홈런이 터지며 기선을 잡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롯데는 불방망이로 위기의 6월을 버텨냈습니다. 팀 타율은 2할 8푼 6리로 리그 1위입니다. 부상자가 잇따르는 악재 속에서 오늘 장두성의 복귀는 상징적입니다. 경기 중 견제구의 옆구리를 맞고도 2루까지 뛰고 피를 뱉어냈는데 폐출혈 진단을 받고서 19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LG는 한 게임 차로 추격하는 롯데를 상대로 올해 3승 1무 1패로 앞서 있습니다. 한편 선두 한화는 오늘 NC전에서 선발 투수 와이스가 나섰지만 불안하게 시작했습니다. 1회에 데이비슨과 박건우에게 연속 적시타를 내주며 2점을 먼저 내줬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한쪽은 김우진, 강채영, 다른 한쪽은 이우석, 안산. 마지막 4세트까지 동점이어서 결국 슛오프까지 갔는데요. 역시 우리나라 양궁 정말 대단하죠. 4명이 모두 10점을 쐈습니다. 결국 정중앙에서 화살까지의 거리를 재서 승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첫날도 어김없이 더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도 더위 대비를 잘해주셔야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대구는 36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폭염특보도 더욱 확대 강화됐습니다. 당분간 전국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선을 보이는 만큼 야외 활동하실 때는 최대한 그늘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사흘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도 청주 33도, 창원 34도로 종일 무덥겠습니다. 장마가 쉬어가면서 열기는 점점 더 쌓여가겠는데요. 당분간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